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하기 전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하원 공화당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우선순위 정책의 집행 방법에 대해 조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면서 발효한 행정명령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은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 분명히 구분이 돼 있고요. 워싱턴의 진정한 아웃사이더로 당선됐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워싱턴 문화를 싫어해서 퇴임 이후에도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장례식이 치러지는 목요일까지 그의 시신은 워싱턴에서 국가와 국민과 작별 인사랍니다. 의회 지도부가 119대 회기에서 처음으로 시도할 법안은 불법 체류자 단속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절도와 같은 특정 폭력이 아닌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이민자의 구금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당선인의 추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온 추기경을 워싱턴 DC 대주교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수녀를 카톨릭 남녀 사제를 감독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추기경을 공동 책임자로 옆에 뒀습니다. 메타가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또 격투기 챔피언십 UFC CEO를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테크 업계와 관련 없는 CEO를 이사로 영입한 이유는 이 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친구이기 때문이고 사실 확인, 팩트체크를 끝내는 것도 트럼프 당선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밝힌 지 2주일 만에 그의 아들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선인은 아들의 착륙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영김 연방하원 의원이 더 힐에 보낸 한국 관련 기고문이 주목됩니다.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지만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한 기고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해서 거의 1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느낌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거 캠페인 할 때와 또 선거에서 이기고 난 이후의 표정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사람들을, 지지자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한, 엔터테이닝 하기 위한 그런 표정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하는 그 표정도 원래 잘 웃지는 않지만 굉장히 진지합니다. 한마디로 진지하고요. 뭔가 이제 깊이 그 사려, 고려 이런 것을 하는 것과 같은 그 표정이요. 잠시 그 진지한 표정을 연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1시간 내내 그 같은 그 표정이 이어진다는 것은 내면을 그대로 말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의 기자회견은 어느 국가든가요? 아랍 국가인데요. 아랍 국가의 누군가가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에 많은 돈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잠깐 언급했고 그 뒤부터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이미 어젯밤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뭔가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일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자연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무슨 에너지 개발하는 것, 특히 이제 그것이 화석 에너지 개발 이런 것일 경우에 막겠다는 행정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남발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요즘에 그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다 없애버릴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 미국 그 해안에서의 시추 같은 거 금지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좀 전에 제가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보니까 뉴욕타임즈의 그 데이빗 상어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그 사람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는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First, you said on your first day of office you're going to pardon January 6 defendants. Are you planning to pardon those who were charged 네, with 의사당 사건 전부 Well, we're looking at it, and we have other people in there. And as you see, I guess 24 or 28 people came now from the FBI. That came out very quietly. Nobody reported it, but they had people in some form related to the FBI. They had 이것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선거 캠페인 할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한 그 내용이 데이 1에 취임하고 나서 첫날 1월 6일 의사당 사건의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그 신중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28명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런 사람에 관한 그 연방 수사국의 리포트도 있고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Look at it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기자들이 추가 질문 들어갔네요. And the ongoing war in Gaza. About Syria, the Pentagon disclosed last month the U.S. has some 2,000 troops in Syria. That's almost double the number initially we were told of 900. Will you keep that troop capacity the same upon taking Well, I won't tell you that because that's part of a military strategy. But I will say it was Turkey. Turkey's been after that country in different names and different forms and shapes for 2,000 years. Those people. 네, 뭐 영어를 너무 길게 들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시리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바사르 알 아사드 그 시리아의 독재자가 쫓겨나서 그 민중 국민에 의해서 쫓겨나고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이라든가 그 시리아의 뭐 반군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어떤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 늘어났는데 2배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계속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게 이제 그 국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터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바로 북부에 있는 터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도 터키라는 나라가 국가의 이름도 바꾸고요. 저는 계속 터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국가마다 그 국가를 부르는 이름은 그 국가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부분의 영어권에서는 터키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의 에르도안도 역시 독재자이지만 시리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중재한다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터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Steve, you've been working endlessly for months, and he's working specifically on the hostages, trying to get them back. My second question is Hamas. Steve, come up for a second. 네, 지금 이 질문들과 답변들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야 분명한 것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렷한 답변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들을 그 뭐 굉장한 대단한 물론 어순할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인의 중요한 그런 그 정책과 결정된 사항 등을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해서 발표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가고 있고 누군가를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 부분은 답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는 이제 가자 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그 답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어제 완전한 인준 과정도 끝났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군가 전문가가 나와서 가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다. 왜 굉장히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제가. 신중하다 하는 신중한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세계는 많이 그 바뀌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그 고립주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일이 아니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제가 그 터키의 어떤 신문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았는데 참고 삼아 읽으려고만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가겠다는 것을 선거 캠페인 당시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이제 터키를 말했으니까 마침 제가 터키 신문을 읽어서요. 데일리 사바라는 신문의 그 중요한 인물 그 샬리 카야라는 그런 컬럼니스트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 외교 정책에 굉장한 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미국이 이제 개입하고 또 어떠한 다른 나라에서 싫어하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경찰 무슨 미국이 관리자냐 이런 그 패러다임 같은 것이요. 거기서보다 뭐 우리는 그 실용적이고 미국 이익 중심으로 간다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많이 바뀔 것이라는 변화가 예고되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터키의 신문 데일리 사바의 컬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갈등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지금 이미 시리아 이스라엘, 가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뭐 많은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이 지금까지의 그 쭉 해왔었던 그 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도라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제 관계. 그 수십 년 이상을 해왔던 그 국제 관계와 제도에는 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이 있고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그 오랜 동안 해왔던 그 관성이라는 것은 확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무리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전에는 그 제도적인 관성 또 기존 외교적 이게 기존 외교의 힘이잖아요. 거기에서의 확고한 영향력까지도 극복해야지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나라 너네 나라 일이잖아요. 우리 모르겠어요 하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터키 신문이 오늘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그 대통령 그 당선인은 가자 지구에서는 가자 그 인질이 완전히 그 석방되도록 뭐 노력을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또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하게 될 그런 때도 포커스 자체를 인질에 맞추겠다. 지금 그러한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You've done a great job. Thank you. 네, 중동 특사가 나와서 답변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또 본인의 의견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자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 미국 인질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이건 그 어떤 그 가자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 같은 것은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입니다. Don't give it 100% credibility. I'm going to find out about it. We're going to find out. But Ashley Babbitt was killed. She was shot. Should have never been shot. 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한번 기자회견 하면은 어떤 때는 몇 시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내용 하나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의해서 선거인단 숫자가 이제 확정이 돼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발표가 됐죠. 공식적으로 312표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226표 이 얘기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했습니다. 유권자 투표수로도 250만 표 정도의 차이로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해리스 그 부통령이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걸 지키려고 싸우는 의지만큼 강하다고 우리의 의지만큼 강하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오늘 미국 민주주의는 섰습니다. 내가 졌지만 내 손으로 이것을 다 봉투 같은 것도 그 공화당의 하원 의장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내 음성으로 발표하면서 평화적으로 지난 4년 전과는 달리 권력을 이양을 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려고 했지만 내일은 워싱턴으로 가서 상원 의원들을 만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주말에는 하원 의원들을 말하려고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상원과 하원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상원 의원들은 어차피 지미 카러 전 대통령 장례식이 목요일이니까 워싱턴 그 대성당에서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면서 좀 일찍 도착해서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단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당이
공화당이고 이제는 레이건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마가당 공화당인 건 분명히 맞는데 지난 주말에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선출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첫 번째에 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번째에 트럼프 당선인이 골프 치다 말고 2명, 표가 필요한 2명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걸 이렇게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하원도 야 완전히 단결하기 힘들다. 219대 215에서 참 이거 뭐 몇 명만 빠져나가면 힘들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이제 딱 하원 의원들을 그룹별로 만날 것이고 상원 의원들은 오라고 하면은 가기 조금 그렇죠? 특별하게 뭐 마가 상원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와서 단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백악관과 상하원이 단결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2년 뒤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다시 한번 승리를 하자 하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당부도 하고 약간의 협박도 하고 하면서 협박이라는 게 정치계에서 뭐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신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대통령인 나에게 협조를 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공화당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싶어 하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서 주장을 해왔었던 하나를 다 중요한 것을 한 패키지에 담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리자. 예를 들어 이민이라든가 오일 시추라든가 모든 뭐 경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걸 하원에서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케이 여기엔 자신은 전력 투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요. 그 참 좋긴 좋은데 한꺼번에 확실하게 처리하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대규모 패키지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집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다간 실패할 수가 있다. 우선 정말 중요한 거 인민정책 같은 것을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연방 상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생각을 결정을 하겠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내일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도 대통령제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데 그 결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상원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하고 상원 의원들의 뜻을 이제 관철을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방식의 차이라는 것도 역시 그 큰 그림에서는 똑같다 할지라도 지연시키잖아요. 일을 처리하는데 일할 때 지연된다는 것은 지연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제 내일 상원 의원들을 만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은 진행하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섹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채워버렸네요. 준비한 내용을 좀 축약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란드가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의 국가 안보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우리하고 한 약속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증거 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를 했었던 그린란드부터 좀 마무리를 하고 다른 뉴스를 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는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였죠? 낫지. 일론 머스크가 아주 스마트하고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적인 힘을 사용을 해서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얘기는 어제 그 캐나다 총리가 사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도 캐나다가 미국에 조인해야 된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했었거든요. 캐나다나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어떠한 것에 개입하지는 않으면서 미국을 어떤 그 확장을 하겠다. 확장을 하는 건데 완전히 유럽 전역에 걸쳐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그
지구본을 이렇게 나눠서 그냥 유럽의 서쪽까지 그 북미, 남미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캐나다의 약간 동북쪽에 그린란드가 있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유럽이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 저 아래에 있으니까는요. 캐나다는 바로 미국 위에 있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뭐 캐나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쎄요. 캐나다에서도 어느 국가나 항상 뭐 미국의 속국이 될래 하면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는 미국의 뭐 51 번째 주로 편입하는 것도 괜찮겠어 하는 사람이야 있지만 대부분 이상의 캐나다 사람이야 어디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아버지가 그린란드 그 섬을 인수를 해야지만 돼 안보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주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그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본인의 팟캐스트를 찍기 위해서 하루 간다. 가서 이제 그린란드 관계자 안 만나고 누가 뭐 만나주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뾰족뾰족 화살이 다 솟아 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에 그렇게 썼습니다. 던 주니어, 그 아들에 대한 애칭이요. 던 주니어와 나의 대표들이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갔습니다. 그린란드에 착륙했습니다 하면서 비디오를 쫙 보여줘요. 착륙하는 그 장면에 비디오를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환영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뭐 그리고 그린란드 뭐 자유세계는 안전, 안보, 힘, 다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이 거래는 성사돼야지 합니다 하고 마가 이건 이제 마가를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여기에 다시 그린란드를 넣어서 Make Greenland Great Again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막 뜨겁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 아들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정말 춥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무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의 그 이슈가 생기는데 지금 덴마크령이니까는요. 그린란드가 뭐 한 인구는 5만 7천 명 되지만 땅은 엄청 큰 섬이고 그 면적은 큰 섬이고 하는데 이 섬의 총리도 그렇고 덴마크의 총리도 그렇고 덴마크가 코펜하겐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요. 경제적인. 절대로 우리는 팔지 않는다.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 총리의 말이 약간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린란드는 뭐 팔든 말든 그건 그 그린란드가 결정을 할 거죠. 그린란드 사람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린란드에서 싫어합니다. 그린란드 총리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여기에 오고 이 상황에서 절대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해야지 그 덴마크 총리가 뭐라고 말을 덧붙였냐면요. 우리는 나토 그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거든요. 그린란드 국민이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지금 이 덴마크령이니까요. 미국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럼 그린란드에서 볼 때 저거 뭔 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 이중 복선이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사실 그린란드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 뭐 전략적인 요충으로 뭐 미국의 뭐 우주 기지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 또 뭐 러시아도 거기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덴마크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10세 국왕이 왕실 그 문장이에요. 왕실 그 문장에서 그린란드와 그쪽을 더 그 표현을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변경을 했답니다. 근데 이건요.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야. 여기는 또 이중이 있답니다. 복선이 있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가 말이야 우리를 그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거 우리 독립해야 돼.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돼 하는 그 독립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린란드 너희는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한 사람이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뭐 이런 그 마가가 아니라 Make Greenland Great Again 이런 그 표시도 있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린란드 사람이 빨간색 미국 그 마가 모자를 요즘 마가 모자 서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해주세요 하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면서 그 마가 모자를 그린란드에서 쓰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트럼프 마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트럼프에게 그 사람이 그린란드를 사서 덴마크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달라. 아니 이거 무슨 뭐 조선 이전에 뭐 어떤 시대도 아니고 삼국 시대도 아니고 그런 영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냐. 막 그 신원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덴마크 언론이 보도하기를 6년 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들을 또 앞세우기도 해서 그린란드 한번 툭 던져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산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뭐 총리라든가 정치권에 대해서 좀 불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덴마크에서도 보수당 정치인인 한 사람은 소셜미디어에 영어로요. 라스무스 야를로프라는 그런 분인데 차기 미국 대통령이 참 매우 아주 강한 그 동맹국에 대해서 이런 수준의 무례함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도 강조를 한 것처럼 이 북미에서 지금 미국의 위에 있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의 속국으로 한다고 하고 그럼 그 속국에 연결돼 있는 그런 그린란드를 통하면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제 더 짧은 그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있는 미국 그 우주 시설이 제법 그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캐나다도 전체적인 그 선거는 10월 달에 있고 그리고 당 내부에서 뭐 총리를 또 새로 뽑고 하는 거 뭐 3월 달 안에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좀 허황한 것 같아 하다가도 강하게 계속 밀어붙여서 그렇게 그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캐나다 총리의 경우도 9년 전에 11년 동안 그 자유당에 당수를 했지만 9년 전부터 캐나다의 총리로 처음에 43살 때 딱 등장했을 땐 너무 신선했죠.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이나 뭐 북미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로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물론 반이민 정서가 강해졌다 할지라도 캐나다의 그 총리가 뭐 본인이 어떤 법무부에 압박을 넣어서 누구를 좀 잘 수사하는데 좀 좋게 해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큰 일이 있었을 때 무슨 휴가를 간다던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사소할 수도 있고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수가 세계적인 반이민 그런 무드와 겹쳐졌기 때문에 인기가 점점 떨어진 거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캐나다의 총리도 그냥 뭐 세계적인 뭐 반이민 정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53살이 돼서 인기 없이 도저히 다시 그 당의 그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총리 선거에서 지금 보수당과 2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캐나다도 여론조사해 보면. 그래서 물러나는 이 상황에 트럼프가 딱 등장을 해서 캐나다, 그린란드 이렇게 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회 지도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119대가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는요. 첫 번째 표결이 이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돼 있는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도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캐나다,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로 이민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에 국경 그 오픈했었던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요. 브레이큰 라인리 법안. 뭐 이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해에 불법 체류자인데 간호사를 살해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거기 이제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 그 학생의 이름을 붙인 거죠.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살해된.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인데 이게 중요한 건 불법 체류자가 큰 폭력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절도와 같은 특정한 그 비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다 구금을 해버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이민에 대해서 강하게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상원에서도 이거 하겠다. 표결 절차 금요일에 할 것 같고 하원은 아마 오늘 투표를 할 것 같은데 이 2024년도에 이미 한번 그 초당적인 지지로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의회가 바뀌었잖아요. 통과가 돼서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여기에 서명을 하겠죠. 서명을 하겠고요. 민주당은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점점 좀 서 있을 자리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거고. 그러나 이게 이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또 지지를 받지만 너무나 가혹하게 하다 보면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풍이 내부에서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데 워싱턴 DC의 대주교로 트럼프의 비판자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딱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로버트 맥갤로이. 지난번에 그 대주교는 75세로 나이 때문에 이제 사위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그 이슈가 같은, 특히 카톨릭의 대주교는 이민과 연관이 돼 있어서 카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그곳에 갖다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든 때는 바이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그리고 트럼프 때는 트럼프를 굉장히 비난해온 그런 그 로버트 맥갤로이, 샌디에고에서 그동안 샌디에고 주교로 일을 했었거든요. 트럼프의 무차별적이고 대규모 추방 공약은 카톨릭 교리와 안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딱 그 교황으로부터 대주교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기자회견에서 안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이 트럼프의 무차별적이고 대규모 추방 공약과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카톨릭과는 충돌을 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와는 굉장히 동지처럼 가깝고, 그러나 또 낙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공화당에 낙태 절대 안 돼 하는 사람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사이에 어디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로버트 맥갤로이 그 대주교는요, 신임 이제 뭐 선서하고 하면 신임이 되겠죠.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이고 카톨릭 교회에선 당연히 이제 진보파고요. 샌디에고 교구가 생각을 해보시면 멕시코와 국경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샌디에고에 주교로 일할 때 가족 분리 정책으로 트럼프 임기 초기에 그때 정말 갈라지는 이런 사람들, 그로 인한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봤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 트럼프 임기 그 초기 임기 때도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카톨릭 신자들이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것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강한 입장으로 이민자들 추방하는 것도 반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에 대한 정책도 대부분이 뭐 국경을 더 닫아라, 불법 체류자들 뭐 추방시켜라 하고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선을 넘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요. 영킴 의원의 기고문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이제 큰 변화죠. 이 마크 저커버그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타가 팩트체크 안 한다. 팩트체크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X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수용하겠다 하는 것인데, 팩트체크를 했었을 때는 너무나 그 허무맹랑한 가짜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 해를 많이 입히고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강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3자에게 맡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팩트체크하는 거 싫어하죠. 해서 거기 입맛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서 결국은 소셜미디어 팩트체크 검열이라고 얘기를
얘기하죠. 멈춰라 멈춰라 하는 그 트럼프와 우파의 요구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thread 모든 뭐 수십억 명 사용자가 되겠네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 다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까지는 뭐 이민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뭐 제한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뭐 어린이 성매매, 이런 뭐 마약, 사기, 그러니까 더 자유로 X의 모델로 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컨텐츠 검토 팀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로 옮긴다. 이건 캘리포니아 하면 진보, 텍사스 하면은 완전히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팍스 텔레비전, 팍스 앤 프렌즈 보니까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조엘 카플란, 새로 글로벌 정책 책임자가 된 사람이죠. 2018년부터 뭐 영국의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닉 클레그가 일해 오다가 대치한 겁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조엘 카플란이 엄청난 공화당 그 유명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메타가 그동안 너무 그 뭐 검열을 지나치게 했다. 사람들이 토론하고 싶은 것 다 토론하게 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일, 소셜미디어에서도 다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텔레비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근데 소셜미디어는 개인들이 그냥 툭툭 던지고 지금 영국과 독일에서는 일론 머스크 X의 사주가 영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짓말을 마구마구 뿌린다고 영국 총리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격을 하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소셜미디어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크리닝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다 뒤집히는 거고 알아서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마크 저커버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왜 알아서겠어요? 피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팩트체크 중단뿐만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트럼프 취임식에 뭐 100만 달러 기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또 하나가 어제 그 뭐 마가를 수용하는 또 하나의 단계죠. 이사에 3명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2명은 테크놀로지 관계자예요. 근데 1명은 누구냐면은 데이나 파이트, 격투기, UFC의 CEO. 트럼프 당선인과 아주 오랜 동안 수십 년 친구잖아요. 해서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공식적인 장소가 UFC 격투기 그 장소에 가서 그 격투기를 딱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또 뭐 일론 머스크 또 무슨 뭐 가브리엘 기퍼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쫙 그 봤잖아요. 그 데이나 파이트를 데이나 파이트하고 격투기 그 챔피언십의 CEO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사로 딱 둔 거 이거 제발 알아봐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같은 거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고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팩트체크라는 것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것도 막는데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미국 내부에서는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기보다는 좀 허위 정보 같은 것을 막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미국은요 엄청나게 더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 모르지 나는 알아 하면서 거짓을 뉴스인 것처럼 많이 퍼뜨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는 세상이 지금 다 트럼프 주변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다 트럼프라는 중심적인 곳에 돌아가는 작은 별들이에요. 큰 스타가 이 가운데 있고 트럼프의 법률팀이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의 기밀 서류를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미 특별검사
그 잭 스미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 일하게 해야지 뭐 면책 특권이 어차피 있어서 되지도 않고 하니까 기밀 서류라든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선거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거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예 공개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법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의 규정이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은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걸 하지 말아라 하고 선거 공판이요. 뉴욕에서 있었던 그런 그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돈을 주고 그게 이제 선거자금법 위반했다 해서 34개 형사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 그것에 대한 선고 형량이 1월 10일 날로 돼 있는데 이거 연기해달라 하는 요청을 후앙몰천 판사가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인데 차기 열흘만 있으면 대통령으로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는가? 감옥에는 안 보낸다. 그리고 원래 그 정도 혐의로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형량 선고는 하겠다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썼거든요.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케이스는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그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벌이다.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벌을 받지 않고 배심원이 당신이 유죄야 라고 얘기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나는 그 여자와 잠도 안 잤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잠도 안 잤는데 뭐 13만 달러 주고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캘리포니아주에 오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 무슨 주목을 받겠습니까? 나가는 대통령이 뭐 해안에 2.5 평방미터 내에 오일과 가스 시출을 금지한다. 이거 이제 트럼프가 즉각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근데 이거 그렇게 즉각 없애기가 쉽지는 않겠다고 전문가들이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빚이요, 그 메디컬 빌, 이것을 크레딧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뒤집을지 알 수 없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주말에도 보니까 막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매달 주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공화당에서는 최대의 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람들 메달을 주고 막 뭐 리스 체니도 그 전에 다른 메달을 주고 이건 자유의 메달과 이거는 그 시민 프레지던셜 시리즌 메달이었고 이런 메달을 주고 해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메달을 주는 사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대통령이었었을 때 자유의 메달을 러쉬 림보 이런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러쉬 림보가 막 너무 감격해서 막 울고 뭐 그 사람도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미국은 어나더 전혀 다른 이제 그 4년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야 이제 영킴 의원의 기고문을 조금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부터 짧게 전해드릴까요? 교황이 수녀를 남자가 아닌 수녀를 카톨릭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감독하는 그 최고 말하자면 반장 프리펙트라고 그 부르고 있던데요. 봉헌 한국말로 구태여 뭐 번역을 하자면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여기를 최고로 감독하는 프리펙트라는 그 자리 이게요 뭐 전 세계 그 사제의 한 4분의 1을 포함하고 특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이 여기서 1위에 오른 첫 번째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른 추기경을 뭐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좋은 출발이긴 한데 뭐야 이것도 뭐 감독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런 일들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만은 분명하겠죠. 시모나 브람비아라는 전에 그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간호사였고 이 수녀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부를 아무튼 무척 많이 하신 분이시던데요. 59살
그리고 수녀가 되기 전에 간호사였고 심리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네요. 바티칸에서 일하는 일하는 여성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게 이제 바티칸에서 전에는 전체 100%에서 얼마 전까지 19.2%에서 2023년도에는 23.4%로 증가했고 바티칸의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남자가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물관장을 포함해서 바티칸에 여러 여성들을 고위직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거 거칠해지 문의만 해놓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의미의 강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제가 이게 놓친 게 있습니다. 왜 놓쳤냐면 더 힐에 실린 그 기고문인데 제목을 보고도 제가 놓쳤습니다. 제목에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그냥 의례적인 일이겠지. 의례적인 기고문이겠지 하고 스쳤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지금 한국 매체에서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던데요. 탄핵 정국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돼야지 된다. 그런데 저에게 들어온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킴 의원이 얘기한 것 가운데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가 반윤석열 시위에 매우 집중해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이제 무시하고 있다. 이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국 매체에서는 그렇게까지 번역을 하지는 않았더군요. 그런 세력들,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특별히 무슨 당 이런 걸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한 비핵화와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전까지 제가 영김 의원이 계속 일관되게 비관해온 한국 전쟁을 종전 선언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그룹이 바로 그 그룹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일부 그룹은 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힘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게 위험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돼야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만 그렇지 정리해 놓은 것이 꽤 길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 쓰기는 더 힐의 제목 자체는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안보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금 한국의 이런 사태에도 주목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읽기는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할 것 같은 어쨌든 영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기고문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시신이 의사당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2시경이면 의사당의 의원들이 이제 전부 마지막 페어웰 이제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테고요. 12월 29일에 100세 나이로 조지아주의 고향에서 이제 숨진 지미 카러 대통령입니다. 의사당에 안치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워싱턴을 싫어했었고 워싱턴에서도 조지아 마피아라고 해서 지미 카러 전 대통령 그 당시엔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시 워싱턴에 들렀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